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월 31일 이제 밤 시간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교 문제하고 우리 국내 정치권의 중요한 이슈들을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갈등 관계, 경쟁 관계, 상호 간의 세력 패권을 견제하는 이러한 이 냉전적 관계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했던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 쿼드라고 하는 즉 미국과 일본, 인도와 호주 이 4개국 간의 안보 협의체를 더 발전시켜서 중국의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어의 세력 확장을 최대한으로 억제 봉쇄한다는 그런 전략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대중 강경 노선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외교적인 이 공간을 확실히 제약할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출범 초부터 미국 관계를 무시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서 김정은이를 껴안으려는 그럼으로써 김정은이에게 굴종적이고 저자세적인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게는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강경 정책이 상당히 지금 1년 한 3,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문재인 정권에는 굉장한 이 부담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상당히 울퉁불퉁한 그런 도로를 걸어가는 차량처럼 상당히 갈등적 요인이 많을 것이다 라는 저는 예측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우방국들 정상들과의 통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통화 아직도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지금 이제 돌아오는 내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도 여태까지 이루어지고 않고 있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바이든 정부가 정상 간의 통화를 통해서 까지 시진핑과 문재인 정권을 뭐라고 그럴까 압박을 외교적인 하려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이 바로 예전 이 공화당 정부 또 민주당 정부의 정상들과는 다른 외교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권 제대로 이 대외관계의 기본 틀을 한미 동맹 관계를 기초로 하는 이 원칙적인 외교 관계의 틀 속에서 다시 방향을 잡아가도록 이 대외 정책의 근본을 뿌리채 바꿔야 된다라는 저는 지적을 다시 한번 하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진핑과의 관계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은데요. 마침 미국 내에서는 지금 전직 고위 관리가 익명으로 8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하나 썼는데요. 이 보고서의 파문이 예상보다 굉장히 강하게 지금 야기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전직 국무부의 고위 관리고 또 이 중국 사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정통한 인물이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근무한 바 있는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80장 분량의 이 칼럼을 워싱턴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중에 하나인 어틀랜틱 카운슬에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도했는데 이렇게 익명으로 보도하면서 세계 지금 최강국으로 떠오르는 미국의 대중 강경 정책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 칼럼은 과거 2차 대전 직후에 조제프 케너디라고 하는 주 소련 미국의 대사가 익명 칼럼을 통해서 소련에 대한 봉쇄 정책을 건의했고 그것이 바로 트루만의 독트린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대소 강경 노선을 취했던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예측과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미중 관계가 바이든 정부 출범 초부터 굉장히 강경책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말이죠. 일부 인사들 중에는 제가 만나보면 이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 부통령 시절에 또 의원 시절에 시진핑과의 친교 관계를 얘기하면서 결국은 중국에 대해서 이 부드러운 소프트한 정책을 취할 것이 아니냐. 시진핑의 말하자면 장단에 맞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중국 정책을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또 우려와 비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저 댓글을 통해서 제가 많이 읽어봤는데요. 그런 우려는 갖지 않으셔도 좋겠다.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보다도 오히려 더 강경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전직 고위 국무부 관리의 칼럼이 굉장히 지금 파문을 낳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중국 정책에 대한 기본 틀은 중국 공산당을 바꾸려고 들지 말아라. 오히려 그건 더 힘들다. 그럴 바에는 시진핑을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래서 시진핑 교체 전략을 강구해야 된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홍콩이라든가 대만 이렇게 소수민족을 탄압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가속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나 내진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현재의 시진핑 중국이다. 이러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시진핑을 교체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또 이 대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런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한국과의 동맹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한미 동맹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 쪽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이 말하자면 우세적인 전략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강경 노선으로 치닫는 것이 중국의 오판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전직 고위 관리 시진핑 교체하자 이런 내용이 굉장히 지금 현재 미국 조야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권도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강경 정책을 취할 때 바로 북한에 대해서도 강경 정책, 즉 김정은 정권의 레짐 체인지를 노려야 된다. 그래서 김정은을 교체하지 않고서는 핵 미사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전자에서 출발하지 않는 한 그야말로 현 문재인 정권과 마찬가지로 이 문재인 정권이 하듯이 제재를 먼저 해제하면서 김정은이의 핵 폐기를 유도한다. 이것은 전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런 단전적 결론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취지에서 과거에 DJ 정부 때 고난의 행군 시절에 북한을 압박하고 봉쇄하고 이랬으면은 그때 핵을 만들 여력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DJ 대통령은 당시 김정일이는 핵을 만들 능력도 의사도 없다. 만약에 핵을 만들면 내가 책임졌다 했는데 지금 DJ 대통령은 저 세상에 가 계셔요. 이러한 지금 현재 김정은 체제하에서 핵을 2020년도, 21년도에 한 100개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전망대 나왔잖아요. 이미 3, 40개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최소치예요. 이런 걸 보면 DJ 대통령이 얼마나 김정은한테 속았는지 현 문재인은 오히려 김정은한테 더 많이 속고 있다. 속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전까지 지어주겠다고 나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심각한 현실을 최소한도 우리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생각을 함께 하는 것이 이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다 하는 점에서 다시 한번 미국 정부가 시진핑 교체를 추구하건 말건 지금 현재 우리는 북한 핵미사일의 최전선에서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핵미사일 폐기 협상을 위한 미국의 대대적인 압박과 제재가 가장 중요하고 이때 한미 공조 한미일 삼각공조를 통해서 김정은에 대한 압박 체제를 가속화시켜야 되겠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정은이가 지금 제재 문제, 코로나 문제, 그다음에 이 태풍 피해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삼중난에 처해 있고 지금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붕괴 직전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체제 균열 요인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이에요. 바로 이때가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다. 그래서 90년대 말 DJ 정부 이후로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호기가 왔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북한 주민의 인권 탄압을 막을 수 있고 또 북한 김정은 체제의 핵미사일 또 이 생화학무기 이런 것까지도 전부 폐기시킬 수 있는 조로의 기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이 옥죄기 압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운데서 바로 이제 최근에 말이죠. 중국에 하나의 옐로우 카드를 던졌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통신 장비를 중국에 몰래 밀수출하던 중국인을 전격적으로 기소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최대 20년 징역까지 살릴 수 있고 고용한 이 회사는 36억 원 정도의 말하자면 벌금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중한 범죄다. 그래서 미 FBI와 검찰에서는 중국이 전형적으로 미국 기술을 빼내기 위해서 이러한 장비를 몰래 수입해가는 이런 전형적 수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저 현재 이 공개된 중국인 이름은 청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전자통신장비 유통회사인 에브넷 아시아 지사의 판매 매니저예요. 그래서 2012년도부터 15년까지 편법을 동원해서
미국산 통신 장비인 전략 증폭기를 홍콩을 경유해서 중국에 밀수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 증폭기는 군용 장비로도 쓸 수 있어서 미 당국은 수출 통제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고, 중국과 같은 특정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국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되는 그러한 이중 용도로 쓸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 청보라고 하는 45살 먹은 이 사람은 중국으로 밀수출하기 위해서 모든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이 사람을 형사, 민사 모든 소송을 다 미 정부가 제기해서 이제 재판에 넘겨졌다는 이러한 것까지도 이제 언론에서 공개하고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 이것만 보더라도 바이든 행정부가 얼마나 이 미국 중국의 시진핑 정부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물적 증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법으로 중국으로 들어간 통신 설비의 최종 수요처는 중국군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사법 당국자들은 이러한 공소 사실을 발표하면서 중국을 상대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앨런 졸러 FBI 방첩 부국장은 중국은 끊임없이 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의 기술을 몰래 훔쳐가려고 하고 있고, 중국과 불법 거래를 한 개인과 기업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쿼드 대중 압박 협의체나 마찬가지인데요. 설리반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29일 미 평화연구소 화상회의를 통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혔어요. 이 쿼드의 형식, 포맷과 작동 방식, 즉 메커니즘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래서 쿼드는 태평양 쪽에서 미국의 실질적인 정책을 세워나가는 하나의 기본적 초대가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보다도 오히려 다자주의적인 차원에서의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이 쿼드 플러스 알파가 바로 쿼드 확산, 이 확대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 플러스 알파에 한국도 들어간다. 이런 측면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쿼드에 동참하도록 많은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미국 내 압박으로 보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쿼드에 대한 압박도 크죠. 그 다음에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일 이 삼각 안보체제를 강화하자, 이런 측면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압박은 수위를 더 높여갈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의 전화통화가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정책 조율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 대북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 관계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문재인 정권이 대미 정책과 대북 전략의 근본을 바꿔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큰 압박을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제 방송을 사랑하시는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한 외교안보 정책 전면 개편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국내 뉴스인데요. 민주당 2월 1일 내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 법관 탄핵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관 탄핵,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인데요. 대법관이 하는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처리는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 정권 들어와서 사상 처음 있는 일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가결 종족수인 151명을 넘고 있고요. 탄핵소추 발의자에. 여기에 이낙연 대표도 탄핵소추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대표 이 탄핵에 참여한 것은 문바들의 압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 이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결국은 잠룡군에서 더 멀어질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악수 중에 악수를 두고 있고, 이 탄핵은 바로 이 판사, 즉 사법부를 길들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검찰에 대해서는 추미애가 징계권을 행사해서 윤석열을 몰아내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법부 요즘 판결들을 보면 여권에 불리한 판결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이것을 이념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다 보니까 이렇게 탄핵이라고 하는 이 악수를 여권에서 쓰는데 반드시 그 역풍을 이번 시장 선거에서 볼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문재인 정권의 이 사법정책, 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많은 비판을 해오던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죠. 이분이 사표를 냈는데 지금 대법원장에서 일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아닌 정권 편을 드는 대법원장 때문에 판사들은 괴롭고 힘들고, 그런 차원에서 본인도
견디기가 어려워서 사표를 내고 나왔다. 그리고 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촛불 정신을 받들라는 이러한 이 주장을 자주 하고 있는데, 촛불 정신을 받들라는 대통령에게 화답하는 모습을 보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보면 이 판사들을 보호하는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호하는 대법원장의 길을 갖고 있는데, 이런 거를 정말 눈치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이렇게 촛불 강조하는 이념 정책에 치우친 여권에 대해서 오히려 본인이 대법원장이라면 나를 공격하라, 법관은 공격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법관을 보호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 여당의 불리한 판결을 한 법관들에 대해서 이 탄핵까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많은 SNS 활동을 통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말하마지도 못하는 이 현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고 있어요. 다음에는 이제 박범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박범계가 오늘 대전 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대전 현충원을 방문해서 방명록에 뭐라고 썼냐면요, 삼가 호국 영령질 도사 검찰 개혁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이 내용은 결국 뭡니까? 이 호국 영령들에게 대서까지도 검찰 개혁을 야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면 답변을 국회에 통과한 거, 그 다음에 청문회에서 박범계가 얘기한 걸 보면 이 검찰 개혁은 추미애식 검찰 개혁의 시즌2에 불과할 것이다. 즉 윤석열 총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검찰 개혁의 첫 번째 목표고요. 검찰개혁의 두 번째 목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막아내는 것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에 이 대전 현충원에 가서까지 호국 영령들께 모든 국민의 염원인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밝힌 걸로 봐서는 그야말로 이 문재인 대통령의 명을 받드는 것을 최고의 충성으로 알고 더 가열찬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이 행사될 가능성이 커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검의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추미애가 발령낸 이문정 검사가 이 공수처 검사로 오라, 이런 권유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가라. 그렇지만은 검찰에 남아서 검찰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겠다. 그래서 고발인으로 남겠다. 그리고 이 검찰이 고장난 저울을 계속 고쳐보겠다. 이런 이 결심을 표명하는 SNS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문정이가 이런 사람이 결국은 박범계 편 이 검찰 개혁에 이 앞장설 애완견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견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박영선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연일 강조하면서 문바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번 삐진 적이 있다. 즉 2012년 대선 때 본인은 열심히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눈 한 번 제대로 주지 않더라. 그래서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굉장히 삐졌는데,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2017년도 대선 때 전화를 몇 번 받았지만 안 받고 버텼는데, 결국은 양정철 비서관이 전화를 받아라.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때 서운한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다 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현재 여당 후보로서는 박영선이가 제일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론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바들의 지지가 아직도 본인의 양에 차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이런저런 관계를 계기로 해서 며칠 전만 하더라도 자기가 경희대 출신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원조 친문이라는 것을 강조한 바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과 전화 한번 해가지고 풀렸다. 이런 사이다. 그래서 대통령 내가 지지하고 있으니 나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문바들한테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의원이요, 최근 굉장히 열심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지켜세우고 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적죄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단 한 마디 틀린 말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번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본인이 2019년도 10월 달에 100만 인파가 모인 광화문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여적대로 단죄되어야 한다 역설한 바 있는데, 이 내 말이 맞지 않느냐, 그 당시만 해도 막말이다, 생경한 주장이다, 이렇게 해서 언론 취재 대상도 되지 않았지만은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적죄를 단죄해야만 된다라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한 바 있는데, 이러한 말들이 다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현재 주장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원전 정책에 대한 이 비판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가 말이죠. 억대 연봉 60% 이상이나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건 사실과 다르고 46.4%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2018년도 51.17%에서 감소 추세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KBS 1억 연봉자가 1억 이상 연봉자가 46.4%다.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요, 이 대졸자들이 말이죠. 3천만 원짜리 연봉 3천만 원짜리 취업하기도 어려워서 30번씩 원서를 내도 안 되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인데 46%면 거의 절반이 억대 연봉자인데 이것도 모자란다. 그래서 지금 KBS 시청률을 올라가겠다고 하는 이 KBS 이 사장, 이런 KBS를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부 편파 방송에 앞장서고 있고 반드시 심판을 해줘야 되겠다. KBS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시청률 거부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상돈 전 의원이 주간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했는데요. 인터뷰를 통해서 예경을 보면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3자 구도로 가더라도 반드시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다. 여당 후보는 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3자 대결해도. 자, 이것이 이제 과연 한 분의 예측에 불과한데 이 얘기는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이 이긴다라고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경험, 같이 밥 먹은 사람, 이 박근혜, 그 다음에 문재인, 그 다음에 안철수, 이 세 명 밥을 먹으면서 느낀 감을 얘기하는데요. 이 세 명의 공통점은 전부 다 불통하는 데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다 불통 대명사들이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의사밖에 없다. 왜 정치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론조사 나오는 거 이걸 보면 이걸 가지고서는 맞출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안철수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국민의힘도 싫고 민주당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데 결국 이 사람들은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기 때문에 결국은 투표로 가지 않는다. 그럼 누가 투표로 가느냐?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 보수 야권만 결속력이 있어서 그나마 투표로 갈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악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부정층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민주당 표보다는 이 보수의 결집력이 더 강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 점이 상당히 색다르고 이런 점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의견을 같이 하는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저녁 방송을 마치고요. 이어서 또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계속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을 꼭 켜시고 제 방송을 정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